이 노래는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팬들이 부른 응원가로 한국에선 개고기송으로 불립니다. 사실 응원가라고 하기엔 한국의 개고기식 문화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죠. 최근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을 향해 개고기송을 불렀습니다. 이는 황희찬과 한국을 비하할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행동이었죠.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꽤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복날이 되면 보신탕을 많이 먹었죠. 따라서 국제사회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개고기식 문화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24년 1월 개고기 식용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한국에서도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외신에서는 이에 대해 수백 개의 기사를 쏟아냈고 한국에서도 개고기 찬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죠. 이처럼 개고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국 개고기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늑대가 개의 조상이라는 설이 학계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늑대 중에서 인간을 경계한 개체들은 늑대로 남고 인간을 따랐던 개체들은 점차 개로 변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는 늑대에서 분리된 시점부터 인간과 공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분리된 시점은 늦게 잡아도 기원전 12,000년경으로 야생동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먼저 사육한 동물이죠. 개는 가축화되면서 인류 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과거 우리 민족에게는 주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농경 생활을 하며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단백질이었기 때문이죠. 단백질 공급원으로 콩이 있긴 했지만 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준 것이 개고기였죠. 그런데 소, 돼지, 닭 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축이 있는데 왜 하필 인간을 따르는 개를 먹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소는 농경에 매우 중요한 노동력이었고 번식력이 낮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개와 비교해서 지방은 많고 단백질이 적을 뿐더러 무엇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사육비가 많이 들죠. 또한 닭은 10년을 넘게 살며 매일같이 알을 낳습니다. 즉 닭을 먹는 것보다 이를 기르면서 계란을 얻는 게 이득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육비도 적게 들고 좁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며 번식력까지 좋은 개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농사마저 어려웠던 산간 오지에서는 개고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그래서인지 다양한 역사서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개가 품질이 좋아서 일본이나 당나라로 수출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중종실록에는 개고기를 뇌물로 바쳐 관직을 얻은 이의 기록도 있죠. 이는 이팽수라는 자가 당시의 권력자였던 김한로가 개고기 구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개고기 구이를 바쳐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약용도 개고기를 즐겨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린 김중근 화가의 개도살자라는 그림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모든 개를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식용개와 애완견은 구분했죠. 식용개는 구 또는 술로 불렀고 애완견은 견으로 불렀습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포함하는 단어로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를 뜻합니다. 삼복에서 복은 엎드릴 복자를 쓰는데 가을 기운이 여름 기운에 눌려 엎드려 있다는 뜻이죠. 한 달 남짓되는 삼복에 사람들은 더위에 지쳐 입맛이 떨어지고 몸의 기운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라는 말이 있을 지경이죠.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더울 때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먹어 체내의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고 속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웠던 개고기를 재료로 한 보신탕을 삼복이 되면 먹었던 것이죠.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이 서울 생활 전반을 기록한 경도 잡지에서도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문화가 나와 있죠.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복에 보신탕을 먹는 풍경은 흔했습니다. 보신탕 외에도 무술주라는 개고기를 이용한 약주가 있었습니다. 이는 물 대신 개고기를 고아 즙을 내어 빚은 술입니다. 무술주는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으며 몸 보신용으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과거 한국 사회는 개고기를 몸에 좋은 음식으로 여기며 먹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세계의 관심 바뀐 변방의 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성장을 하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레 한국이란 나라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죠. 이때부터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보다 개고기 소비량이 적은 국가지만 대표적인 개고기 국가로 인식되는 이유에는 88 올림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당시 서구권에서는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부에서는 88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독 서양 국가들이 개고기에 격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들이 개와 가까이 지낸 역사가 길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개는 서구권에서 사냥견, 썰매견, 목축견 등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동양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을 이유가 딱히 없었고 상당수의 가정이 개를 소중히 키우며 가족처럼 대했죠. 따라서 개를 식사로 먹는 한국에 큰 거부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88 올림픽 이후로도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올림픽 등 한국에서 세계인의 축제가 열릴 때마다 개고기를 문제 삼는 보이콧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개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만큼 자주 먹었던 대중적인 식재료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개고기 식용 문제는 찬반이 갈리며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전통적인 논쟁이 되었죠. 88 올림픽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화가 서양권 언론들의 이목을 끌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당시 정부에서 개고기를 전면적으로 규제했습니다. 원래 개고기를 넣어서 끓인 탕을 게장국으로 불렀는데 이때부터 보신탕, 영양탕 등으로 명칭이 바뀌며 음지의 길로 들어섰죠. 그렇다고 해서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것이 익숙했던 이들은 계속해서 개고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한국에도 애완견 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개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 세력이 많아졌죠. 따라서 한국 내에서도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이 본격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입장은 개고기가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식문화이며 사람들은 음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개가 반려동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개고기 식용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지 않음에도 굳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해 놓음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깎아 먹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한 예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전 프랑스의 배우인 브리지토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공공연하게 비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손석희 언론인과 전화 인터뷰를 하여 큰 주목을 받았죠.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이후로 개고기 식용에 중립적이었던 사람들 중 다수가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지트 바르도는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개를 먹는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야만적이라고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상대주의를 배격한 행위였죠. 길고 길었던 논쟁 끝에 24년 1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개를 대상으로 식용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죠.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0년 4월 20일 오후 10시 디워터 호라이즌 내의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추선이 폭발하면서 아파트 24층 높이만큼 불기둥이 치솟았죠. 화재를 잡기 위해 여러 대의 배를 동원하여 이틀간 소방 작업을 했으나 실패했고 디워터 호라이즌은 침몰했습니다.